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10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하니, 지금 뭐 전 세계에 진행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10월 1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에다가 공격을 했는데, 뭐 그것도 보복 공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직 반응이 없어요. 10일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자, 반응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큰 지역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오늘 보시면 아마 더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걸프 7개국이 이란을 이스라엘 공군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착지 역할을 해주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공군 기지들, 미 공군 기지들이죠. 미군 기지들에 대해서 그 걸프 7개국들이 사용을 불허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강력하게. 거기다가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얘기는 했죠. 핵시설 공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란은 자기들이 핵 무장을 하고 있으면 강하게 암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공격의 어떤 방식이 상당히 제한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일단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 뭐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주춤거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타냐후가 참을 것이냐? 근데 네타냐후도 상당히 놀랬거든요. 지난번 이란의 공격이 있어가지고 그 탄도탄 더하기 극초음속 미사일에 의해서 타격을 심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밝혀지고 그렇게 심정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탄도탄 자체도 이스라엘 방공망이 다 막기 힘들었는데 그거를 디코이로 쓰고 핵심 시설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타격했단 말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이언돔이나 기존의 에로 시스템 또는 그 데이비드 슬링으로는 막지 못한다. 이게 확인됐으니까 무방비 상태인 부분이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자, 그래서 살떨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네타냐후는 여기서 멈추면 그냥 죽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장난 아니면 폭주기관차 무조건 달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나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지금 뭐 전 세계 유가나 뭐 경제 상황, 한반도 상황, 또 한일 상황,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우크라이나전의 어떤 진행 방향 이런 거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 목숨이 인명이 희생될 수도 있고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전보다 이게 위험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쭉 하루에 걸쳐서 오랜만에 이 그림에 보이는 세 사람의 이스라엘 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들었습니다. 왼쪽은 제프리 삭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글라스 맥그레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안보 보좌관을 시키려고 했다가 소위 딥스테이트의 반대로 국방부 차관을 시키려고 했더니 또 반대했다. 그래서 국방부 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실제 걸프전인가 거기에 아마 M1 에이브람스 전차 대대장으로 참전도 했던 사람이에요. 관련된 어떤 전략의 국방 전략에 대한 저서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유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스카드 리터, 여기는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여기는 옛날에 유엔에서 이라크에 대해서 그 대량 살상 무기 그거를 조사를 하는데 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미군 전력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약간 뭐라고 할까, 첩보, 우리말로 하자면 국군 기무사령부 이런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쭉 들었고, 오늘 다루는 주제에 관련된 다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소스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스로부터 듣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서 정빙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로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뭐 핵심이죠. 이 세 사람이 다 동의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네타냐후가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해. 이거죠.
자, 이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죠. 겉으로는 세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레드라인을 끊고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이런 걸 끊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도와줬단 말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900 몇십만밖에 안 되고 국토 면적이 우리 5분의 1 정도입니다. 자, 잘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조업 대국은 전혀 아니에요. 예, 그것들 자동차를 보면 전부 다 수입한 자동차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이나 도움이 없이는 전쟁 수행 능력이 엄청나게 제약돼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미국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자에서 민간인 학살하지 마라. 이번에는 또 뭐 레바논 베이루트에 가서 공습을 해서 수천 명을 사망을 시킨다. 미국이 겉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필요한 요건들은 다 미국이 갖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핵심은 이거죠. 네타냐후가 미국을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이려 해. 자, 이런 것은 제가 봐서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안이. 자, 바깥에서는 어려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월호건 이렇게 의혹들이 있고 명쾌하지 않죠. 감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거기 왜 국정원이 개입했으면 자료가 전부 다 통제되고 있을까? 저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네타냐후와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가설의 하나로서. 예, 이런 일은 많아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지역의 안정은 미국과 북한을 싸움 붙여놓은 다음에 지역의 안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박근혜의 말로가 그렇게 됐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자, 네타냐후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네네. 자, 이스라엘 그럼 상황이 괜찮느냐? 안 괜찮아요, 절대로. 예, 이거 볼까요? 이거 국내 언론에서 보도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 보도를 보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자, 올해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신용 등급을 2차례나 내렸어요. 2차례에 걸쳐서 3단계를 내렸어요. 지금 정크본도 바로 위에예요. 자, 여러 가지 정치적 압력을 생각했다면은 정크본드로 안 내린 게 무디스가 정치적 행동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이건 전쟁이에요. 헤즈볼라가 확전된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이죠. 이 자체가 누가 그 전쟁통에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서는 확성기 방송하고 위에서 오물풍선 보내고 그러다가 우발적 충돌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지금 윤석열의 입장도 네타냐후랑 아주 비슷하잖아요. 북한과의 긴장을 계속 유도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되게 비슷해요. 아까 박근혜 사례도 말씀드렸죠, 세월호. 지금 윤석열의 상태도 되게 비슷해요. 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상황도 비슷해요. 한반도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를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기를 일본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형국이에요. 예, 역사는 반복된다? 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전쟁터에 한반도에서라도 그럼 포탄이 한 발로 날아온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 오겠습니까? 출장 올려던 사람이 출장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우리도 출장 나가려는 사람도 못 나갈 거예요. 항공 통제가 생기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우리보다 국토가 우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작은 나라, 크지 않은 나라지만. 예. 자, 또 볼까요? 자, 이게 누가 잘 비교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남한 면적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건데, 인구가 900 몇십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투가 격화되면서 전선이 계속 넓어지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가 누구냐면, 가자의 하마스,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저 멀리 후티, 그리고 지금 이라크에 있는 어떤 밀리샤들, 민병대들도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또 시리아에서 아마 공격이 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과 또 전쟁을 벌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병력 숫자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한 10만, 20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현역이 10만에서 20만 사이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현역 병력이. 나머지는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역들이 전부 군대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지금 총동원령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에요. 뭐 30대, 40대 한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30만이 다 빠져나갔어요. 네.
그리고 전투가 발생하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을 소개를 했거든요. 자, 거기서 경제적 활력이 또 떨어져. 인력이 30만 명이 빠져나가서 젊은 인력들이. 자, 밑에 홍해 쪽에 가까운 에일라트라는 항구는 후티가 홍해를 계속 공격함으로 인해서 활동이 엄청나게 위축됐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저 위에 있는 무역항인 하이파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로켓 사정거리에 들어서 계속 떨어져요. 엄청나게 위축됐겠죠. 여러분 같으면 저기 가서 비즈니스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로켓 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가족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겠죠.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위축됐다는 건 맞아요. 이런 면에서는 뭐라고 할까, 우크라이나랑 똑같아요.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까지 미국에서 돈이 들어가서 그걸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이스라엘도 상당 부분은 비슷해요. 그런 점에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미국이 플러그를 딱 뽑으면, 전선을 딱 뽑으면 바로 확 주저앉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핵심은 이스라엘로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바이든이 뭐 핵시설은 공격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어야만 이 패턴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 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네타냐후의 이해관계는 뭐가 부합되느냐면은 해리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수단 방법 안 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와 활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왜? 자기가 죽는 문제니까. 지금 하는 일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돼요.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맥그레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딥스테이트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나 바이든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나 비슷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진 절대 않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분명히 여기서 김이 빠지게 돼 있어요. 유태인들 여론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발을 빼게 될 겁니다. 다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태인들도 있고 이제 아랍인들도 있는데 유태인들이 주력이겠죠. 이 유태인들의 많은 부분이 이중 국적자예요. 즉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유태인의 나라가 생겼을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트워크가 있다.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여기 한 20% 정도의 유태인들 중 20%가 러시아에서 온 유태인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많은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상당 수준의 비율로 이 사람들은 이중 국적자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날 수. 예,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네타냐후는 이 전쟁 발발 전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어요. 부정부패권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고자 자꾸 윤석열과 되게 비교가 돼요. 그래서 법까지 바꾸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죠. 그래서 내전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가지고 보이고 있다. 하마스가 했을 때 그걸 무시했던 겁니다. 그걸 반겼어요. 일부러 모른 척해서 일부러 맞았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개입했다, 군이 개입했다, 이런 지금 간접적인 증거들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마스하고 네타냐후가 목숨을 건 한판을 승부처를 땡긴 겁니다. 거기서. 자, 팔레스타인 입장, 하마스 입장에서 여기서 잊혀지면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로 넘어가겠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프리카나 제3지대에 있어서 목소리가 내는 분위기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그 중에는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바로 여론을 호소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행동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변혁의 움직임이 보였단 말이에요. 세계 구도도 미국 패권이 약간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비빌 수가 있게 됐다. 자, 그리고 네타냐후는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자극이 필요하다. 자,
궁지에 몰렸을 때 그래서 일본도 궁지에 몰리면 우경화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시바루 바통이 바뀌면서 그는 군사 전문가고 내각에 지금 예전에 국방장관 출신 둘을 넣었어요. 또 중조지책에 또 한 명 더 해서 셋 정도가 국방 전문가들이 들어왔어요. 본인 스스로도 국방장관 출신이죠. 과거에. 일본이 본격 우경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미국의 악의 힘이 빠지니까. 그리고 그게 윤석열과 코드가 맞을 수 있다. 처지가 비슷하니까. 자,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예. 자, 며칠 전에 소개드린 내용이죠. 걸프 7개국이 중립선을 내서 이란 공격 우리 땅 쓰지 마라. 이랬습니다. 미군 기지들이 다 있는데, 자, 그래서 그들 기지는 지금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걸프 7개국의 내용이 몇몇을 보면은, 자, 이 그림이 그때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사우디, 오만 여기인데 이라크나 쿠웨이트 이런 데 있는 기지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쿠웨이트에 제일 많습니다. 만 몇천 명. 이 기지를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한다. 그것은 지금 확실히 굳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쪽 국가들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게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스푸트니크 보도를 통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는다 얘기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왜? 지금 핵무장이 강력히 의심되거든요. 이미 갖췄음을. 지난 십몇 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개발한 핵무장을 이렇게 못하겠느냐. 그건 더 이상 하이텍이 아니에요. 정치적 압력으로 못할 따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손을 뺀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다. 자, 거기서 이제 방법이 강구된다는 거예요. 초창기, 즉 바이든 정권 내부에서까지는 어떻게든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앞으로 30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네타냐후가 무슨 짓을 벌일 수가 있다. 자,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맥그레거가 해준 이야기인데요. 미 공군의 공중 거부 전력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현재 중동에 배치되어 있다. 예, 공중 거부 이런 모습이 한국 공군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중동 근처에 기지에 다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7개국은 아니더라도 이런 장거리 운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공군을 공중 급유시켜준다. 그래서 타격거리를 확보해준다. 이 가능성이 제일 그럴듯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그레가 확인해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그럼 그들이 왜 거기 가 있느냐? 그래서 맥그레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미군 총사령관이다. 바이든이 미군 총사령관이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이 바뀌기 전까지 이대로 간다. 이때까지 뭐 바이든의 해온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시설만 타격하지 마라. 우리는 직접 타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와준다. 받은 만큼 되돌릴 수 있게는 내가 도와준다. 이게 이스라엘 로비의 힘인 거예요. 네타냐후 믿는 구석인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제 2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미국 선거가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 기간 안에 미국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판을 키워놓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에 대응해서 러시아와 이란의 대응을 보면은 그들 또한 그들의 이스라엘 보복이 곧 있을 것 같다. 자, 이것은 핵전쟁이라기보다는 재래식 전략으로 한다. 일단 그렇게 봐줘요. 핵전쟁 위험한 거니까. 정말 3차 세계대전 되는 거죠. 일단 재래식 전략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SU-35 이게 4.5세대 전투기죠. 이게 24대 정도 이제 판매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24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 다른 보도를 보니까 이란의 파일럿이 지금 러시아에 가서 이걸 배우고 있다. 몇백 명 수준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 보도를 봤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군 고위 관리자 출신이 고위 공직자 출신이 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 공군이 파일럿들이 조종사들이 이 기체에 익숙해지지 못한 상태인데
이스라엘의 반격은 지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반격의 핵심은 당연히 공군기를 통한 공중 공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체는 들어왔다. 이란 공군이 조종을 못한다. 그래서 러시아 파일럿들이 들어와 있다. 러시아가 싸운다. 자, 그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링크 밑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400이 들어온 것도 거의 확실시되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최고의 방공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자전 시스템이 대전자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미국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느냐? 전자전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내지는 이스라엘이 가진 비행기들로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의도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레이더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레이더에 자봉을 많게 해서 나를 표적화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자,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운용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번에 이스라엘 너희가 반격을 한다면 공습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럼 러시아랑 바로 붙는 것이다. 이걸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미국이 힘에서 조금 밀렸어요. 간접적으로 도와준다는 인상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중 거북이처럼 정찰 자산들을 이용해서 정찰 정보를 전달해 주는 정도는 하겠죠. 그거는 러시아도 이란에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같아요. 여기서 이미 미국이 살짝 힘에 눌리고 있어요. 러시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프 7개국이 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상황 인식이라면은 이스라엘이 치면 안 돼요. 여기에. 그런데 네타냐후 취한 입장을 봤을 때 기름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향이 보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젤렌스키만 하나 어떻게 희생양으로 만들고 그게 들어가는 자금줄만 끊으면은 금방 불이 꺼져요. 우크라이나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바이든이 있는 동안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어제부터인가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파키스탄하고 이란하고 티격태격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걸프 7개국 포함해서 파키스탄까지 대오를 형성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걸프 7개국에 보면 이라크 있죠. 이라크는 이란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때도 사담 후세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했죠. 그 다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했어요. 미국이 참여해서 반격을 가했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UAE, 사우디는 이란과 적대적 관계예요. 그런 나라들을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뭉치게. 그리고 가운데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도 여기 와서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네타냐후의 행보를 봤을 때 세계 여론전에서 지고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미국 내에서 지고 있죠. 미국 상층부만 지원하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볼 필요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중동과 아랍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미국만 발을 뺀다, 내지는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운 트럼프로 바뀌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네타냐후는 끈들어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파키스탄에서 JF-17이라고 약간 우리 FA-50이나 또는 약간 F-16 고급에 해당하는 단발 전투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중국 기술인 것 같고 그걸 파키스탄하고 같이 개발한 건데 이걸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180대 가까이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 중에 100대 정도를 이란이 사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파키스탄이 이란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이란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대해서 바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10월 1일 날 180발의 탄도탄 공격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이런 이야기가 시작됐었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일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부족한 공군 전력을 확 확보하는 거잖아요. 러시아에서 들어오고 러시아는 파일럿까지 제공한다니까. 자,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이스라엘 보복은 반드시 온다.
네타냐후가 처한 현실까지 감안을 했을 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온다.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줘가면서 자 이게 이제 파국으로 가는 거고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네타냐후가 그 정도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어제 그제는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했어요. 여기는 이제 큰 그 뭐랄까 군수 창고를 이들 무기들이 헤즈볼라나 이런데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러시아를 이미 공격했어요. 예. 자, 그러자 푸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비오더 폭탄이 떨어지는 베이루트로 구호물자 30톤을 수송기 편으로 보냈어요.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 안 물러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란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겁니다. 그들의 대오는 튼튼해지고 있어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명이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았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쨌거나 불리한 쪽으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유럽 나라들도 여론전에서 지고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뭐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나오지만 물론 독일은 발을 뺐지만 그 몇십만 명이 모여서 반 이스라엘 시위가 계속 벌어졌잖아요. 그들 유럽의 정부들이 물론 지금 영향도 안 되지만 이스라엘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하려면 미국 혼자만 해야 돼요. 안 되죠. 후티도 제압 못하는데 이란은 어떻게 제압합니까? 팔 뺄 거예요. 거기다 트럼프로 만약 권력이 넘어간다 그러면 더 신속하게 발생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시간이 30일밖에 한 달밖에 없어요.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이란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겁을 줘서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로 느껴지거든요. 반드시 온다. 이런 느낌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거 네타냐후의 과거 전적을 좀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전이 2022년 2월 달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그 10년 전부터 미국이 작업을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오랜 기간 동안. 그때도 전쟁을 한 거고 돈바스 전쟁,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미 미국의 입김으로써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방향을 멈추거나 틀려고 했던 러시아 측의 시도나 유럽의 시도를 미국이 전부 다 무마시켰거죠. 결국 전쟁을 치달은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도 이란과의 지금 갈등 구조도 이스라엘이 계속 추구해 왔던 바예요. 자, 2002년에 이라크 침공을 할 때 그때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직들은 미국 국회 가서 연설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이라크를 치라고 종용을 했어요. 그가 한 말은 뭐냐? 미국 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계 유태인계 로비스트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내용이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위축된다.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힘이 강해야 되고 아랍인들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그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된다. 미국이 우리의 뒷배경이고 내지는 우리의 뭐 말을 듣는 조직이고 왜 미국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태인이다. 이렇게 되면 그 유태인이 누군가? 그 로비스트들은 저는 자본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럽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했을 때 그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유럽의 소위 말하는 그 로스차일드로 대표되는 그 그룹에서 정착했다. 그 유태인계 그룹이잖아요. 그들이 돈의 힘이에요. 언론도 장악하고 네오콘도 장악하는 그 힘. 그 힘이라고밖에 말씀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라크를 눌러놔라. 그 다음은 시리아를 조져달라. 그래서 오바마 때 이거는 제프리 삭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때 이라크처럼 이건 대놓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CIA를 통해서 내부를 쪼갠 다음에 반군을 계속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리아의 내전을 발생시킨 거예요. 예, 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시리아가 박살이 난 거잖아요. 결국 손을 러시아에 벌렸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했고 그래서 기지를 하나 확보한 거잖아요. 해군 기지 및 공군 기지를.
그걸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거예요.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랑 비슷해요. 우크라이나도 그랬죠. 미국이 들어가서 쪼개놓은 다음에 자기한테 우호적인 세력한테 CIA나 또 그들의 끈아풀인 그 비정부 기관들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오렌지 혁명, 유로마이단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을 앉힌 거잖아요. 시리아는 그게 저항했고 러시아가 직접 개입했어요. 자,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부추김이 있었다. 이 이스라엘 부추김은 뭐냐? 미국 정계에 딥스테이트 뒤에서 돈줄을 통해서 확 큰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유태인 세력이다. 그 다음 이란을 없애달라. 이런 식으로 옮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역의 강자가 될 수 있게 해줘. 아랍 지역의 강자.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미국 너희가 지금 힘이 약해지면서 빠져나가려 그러니까 나는 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미국의 마지막 힘을 빨아먹으면서 내가 그런 위치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그거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된 이시바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의 힘이 빠져나가는 힘의 공백 상태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미국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른바를 써서 아시아 나토,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거기 한국을 복속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헤게모니를 내가 유지하겠다. 나를 지키겠다.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봤을 때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작년에 하마스가 10월 7일날 공격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된 건데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줬죠. 알고 있으면서 무시했고 일부러 더 크게 맞았죠. 네. 서로가 승부처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마스는 여기서 세상이 변하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면은 팔레스타인 국가는 멀어졌겠구나. 이스라엘 또한 그걸 느낀 거예요. 잘못하면은 두 국가 스테이트, 소수 자들의 목소리가 더 대접받는 세상이 오고 있구나. 미국의 힘이 빠지는구나. 아프간에서 나가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UAE, 사우디가 확 돌변하잖아요. 나는 위축됐단 말이에요. 자, 그게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접수했지만 하마스가 느끼는 거랑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느끼는 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연이었다. 이 충돌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세상에 이야기할 거 없지만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스라엘은 구석에 몰렸다예요, 지금. 1년 만에. 누가 뭐 적게 죽고 많이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극단적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하마스는 희생을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거를.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서방의 예외적인 여론전에 대한 여론전 실패다. 이건 실패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수단이 있으니까 이런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세상의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고위직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양심의 자유를 너무 넓게, 폭넓게 보장해 줬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치하기 훨씬 어려워졌다. 여론을 단속하기가. 그게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전도 넘어갈지 몰라요. 왜? 브릭스를 통해서 계속 크게 키우고 있거든요. 이미 세계 경제가 G7보다 브릭스가 훨씬 크잖아요. 브릭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선 나라가 지금 80몇 개국이 줄을 서 있어요. 뭐 나토 국가도 포함되어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정에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 국민들이 선택한 정치 체계를 다 존중한다. 단지 우리 간의 질서를, 우리 간의 교류하는 질서만을 지켜주면 된다. 지금 세계의 질서는 없잖아요. 거꾸로. 그리고 내정에 간섭하잖아요. 힘으로. 자, 지금 80몇 개국이 줄 서 있다고 이야기를 되고 있어요. 뭐 작년에 40몇 개국인데 그년에는 더 늘었을 거예요. 이제 그게 푸틴이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은 달러에서 다 벗어나요. 미국은 망가져요, 바로. 자, 이런 걸 봤을 때 브릭스 핵심 세력은 러시아다. 중국이 아니고. 그리고 그 힘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인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하는 걸 봐서 참여국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가 결정이 될 거예요. 참여국을 확 늘리면은 달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는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론을 마사지 하더라도.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몇 개월 지나게 되면 세계 여론이 또 확 바뀔 수 있어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전향적인 태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살아남으려면. 자, 그래서 이 서방의 예외적 여론전 실패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고 다시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뀐 세상에 적응을 해야지. 그게 바이든의 시기에 이때까지 딥스테이트 방식의 딥스테이트의 방식으로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가진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수명은 많이 길어질 거라고 보고 중국은 사실은 바이든의 해리스의 당선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구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구도를. 자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인용하는 이 인사들은 아시아권이나 중국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이스라엘에 대한 거, 그냥 우크라이나에 대한 건 잘 알지만, 근데 우리는 동아시아에 있잖아요. 이건 다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하게. 예. 자,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격은 좀 필연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이란이 핵무장을 한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바로 핵전력으로 맞붙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에 제3차 세계대전은 가는 거예요, 진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래식 전력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가급적 큰 성과를 내면서 미국을 당기고 싶겠지만 지금 시간이 내다는 얼마 남지 않았고 미국의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 왜 미국의 지원이 떨어지면 네타냐후의 공격력이 급격히 감소하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다 이제. 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맥그레거가 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처한 입장이 뭐와 같으냐. 리틀 비콘 순간하고 비슷하다. 자, 이 리틀 비콘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제7기병대 아실 거예요. 미국 서부 영화에 제7기병대가 크게 패한 전투입니다. 여기가 누구한테 패했느냐? 인디안 여러 부족의 연합군하고 붙어서 졌어요. 크게. 그래서 핵심은 그들이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인디안 부족들이 나와 있죠. 1876년에 있었던 일이고, 리틀 비콘이라는 것은 지금 몬태나 주에 있는 건데, 리틀 비콘이라는 강이에요. 강 이름이 있고, 강 근처에서 일어났던 전투거든요. 그래서 맥그레거가 지금 이스라엘이 리틀 비콘 순간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무 오만한 나머지 어느 정도 중립의 입장에 취할 수도 있는 상대방이 나한테 악의적인 감정, 나한테 상당히 악감정을 갖고 있는 세력들하고 규합이 돼서 세력이 커졌다. 그래서 난 포위가 됐다. 저쪽은 갑자기 전력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우리가 몰살됐다. 이게 리틀 비콘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죠. 주위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집트, 요르단마저. 제가 이집트는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F-16을 대체하는 기종으로서. 기존의 F-16이 초기분이에요. 뒤에는 뭐 멀쩡한 것도 있고 그 초기분을 대체하는 용도로 전투기 구입이 필요했는데 F-16이 아닌 라팔도 아닌 중국제 전투기를 우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집트, 요르단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아까 걸프 6개국 같은 경우는 이집트야 뭐 죄송합니다. 이라크야 뭐 미국과 전쟁을 했으니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부자 나라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집트, 요르단은 살림살이가 팍팍해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미국의 어떤 지원,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듯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왜냐하면 또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피부를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걸 계속 돈을 줘가지고 미국 경제에 예속시키면서 계속 마사지를 해왔던 거거든요. 예. 돈으로 거기 지도부들을 잡아놓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마저 미국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틀 비콘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가서 붙겠느냐? 기존 아랍 국가들과 싹 다 결속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랍 전쟁의 기운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이거 큰 패착인 거예요. 미국의 외교적 실수죠. 뭐 네타냐후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면 되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터키가 그게 강국이거든요. 터키하고 이란이 제일 강국이란 말이에요. 군사적으로도. 터키는 뭐냐? 시리아, 레바논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로 난민이 올라와요. 자, 지금 네타냐후 하는 거 보세요.
향후를 대비해서 특기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 시리아 북부에서. 그러면 거기마저 공격할 수도 있을 수준이에요. 러시아 기지 공격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한때는 사이도 안 좋고 서로 막 싸우기도 했던 이들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적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예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 규합이 됐다. 여기서 미국이 개입 안 한다는 신호를 딱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러면 그냥 늑대우리에 던져진 아기 사슴꼴 나는 거예요. 미국이 지원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그 사이에 주위에 개입이 없다. 난 모르겠다. 그러면 밥이 된다는 거죠. 뭘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되면 하마스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든지 간에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